14억 명의 인구, 영어를 구사하는 고급 인력,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천재들의 나라 인도.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인도는 왜 나라 자체는 발전하지 않는 걸까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어도비 CEO 샨타누 나라오. 세계 최고 기업들의 수장 자리를 인도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 본토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소가 돌아다니고 수억 명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천재들이 모두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는 두 개의 나라다. 한쪽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슈퍼 엘리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격차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실패한 이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찾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가 한때 아시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만 해도 인도에서 만든 면직물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은 제조업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인도가 실패한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 한국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가 포기한 길을 한국이 택했고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인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도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인도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 말이에요. 네루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지식인이었고 이상주의자였죠. 하지만 그의 이상주의가 인도를 망쳤습니다. 그가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루가 내린 결정들이 오늘날까지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1947년 인도 독립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로 발전할 것인가? 네루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나 한국처럼 모든 국민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제조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의 엘리트를 집중 육성해서 한 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길이었죠. 네루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네루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영국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이었죠. 그의 집안은 당시 인도 사회의 최상층이었고 모든 유력 인사들이 네루 집에 드나들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네루는 일반 서민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신 그가 꿈꾼 것은 새로운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었어요. 기존의 지저분한 현실은 무시하고 자신과 말이 통하는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들과 함께 이상적인 인도를 만들고 싶어 했죠.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었습니다. 네루는 독립 직후부터
엄청난 수의 국립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학연구소, 물리연구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생물학 연구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소들을 뒷받침할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집착했죠. 문제는 당시 인도에 이미 좋은 대학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아시아의 옥스포드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네루는 기존 대학들을 싫어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루가 만든 것이 바로 IIT입니다. 인도 전체에서 최고의 엘리트만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대학이었죠. 그리고 모든 자원을 IIT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를 만들면서 기존의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초중등 교육이었습니다. 네루는 일반 국민들의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관심과 투자가 엘리트 교육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데이터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교육 기회를 확대했고, 중국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 기초 교육만큼은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1950년대, 심지어 1960년대에도 여성 초등교육 등록률이 바닥 수준이었어요.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지금은 오히려 방글라데시가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도가 원래부터 교육에 관심이 없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 같은 위대한 교육 사상가가 있었고, 그는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어요. 타고르는 직접 소련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시베리아의 외진 시골까지 가서 학교를 둘러봤는데,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이 모스크바 아이들과 별 차이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비록 스탈린의 독재와 탄압은 비판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련의 정책만큼은 인도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자신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교육이 답이다라는 것이 타고르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고르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네루의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네루가 범한 또 다른 실수는 기존 교육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기존의 좋은 것까지 함께 버려버렸어요. 식민지 시대를 통해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극소수의 세계 최고 수준 천재들과 대다수의 문맹자로 구성된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밑바닥은 완전히 비어있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런 교육 정책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회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려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고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해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지만 양질의 인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해방 후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인도는 이런 기초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네루의 선택으로 인해 인도는 제조업 발전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인도가 세계의 공자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루의 엘리트 교육 정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바로 제조업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도는 한때 아시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인도는 세계 최첨단 면직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맨체스터에서 나오는 최신 기계들로 무장한 인도의 면직물 공장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주요 수출 대상국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일본과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고 인도가 뒤처져 있지만 10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인도가 선생이었고 일본과 중국이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서면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비밀 무기는 바로 교육받은 여성 노동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여성들까지 모두 초등교육을 시켰어요. 그 결과 1920년대가 되자 일본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기본적인 수학 계산도 할 수 있는 숙련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을 방직 공장에 투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계 수준은 인도가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생산성은 일본이 훨씬 높았습니다.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기계를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었고 품질 관리도 훨씬 잘했어요. 그 결과 일본은 인도보다 더 좋은 품질의 면직물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산 면직물이 역으로 인도 시장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인도가 수출하던 중국 시장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직접 와서 중국인들을 교육시켜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경쟁력 향상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그냥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방향으로 갔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임시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호출 노동자 체제로 만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직원을 일용직으로 바꾼 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기술 습득이나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내일 잘릴 수도 있는데 왜 열심히 하나? 라는 마인드가 팽배해졌죠.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숙련도와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인도 기업들은 영국 정부에 달려가서 제발 관세를 올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자유경쟁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으니 정부가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관세를 올려주자 그제서야 인도 제조업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인도와 일본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일본은 경쟁을 통해 더 강해졌고 인도는 보호를 통해 더 약해졌어요. 경쟁력을 잃은 인도 제조업은 계속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인도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었지만 인도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제 자전거는 저품질이다. 일제 장난감은 따뜻한 곳에 두면 불이 난다 같은 편견이 팽배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중국 제품을 보는 시각과 비슷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일본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제품의 품질은 점점 좋아졌어요. 반면 인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결국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당시 인도 지식인들 중에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네루로 대표되는 인도 엘리트들은 이런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본식 발전 모델이 너무 저속하고 비품격으로 보였거든요. 네루가 원한 것은 소련식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한 번에 중공업으로 도약해서 선진국이 되고 싶어 했어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후진국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후 인도는 중화학 공업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문제는 중화학 공업이 고용을 거의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섬유 공장은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철강 공장은 100명도 채용하기 어려워요. 인도처럼 일자리가 절실한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화학 공업이 기초 산업 기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숙련된 노동력, 부품 산업, 기술 노하우 등이 모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인도는 이런 기반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기초 체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중화학 공업 투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은 지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품질이 형편없어서 수출은커녕 내수 시장에서도 외면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섬유, 신발, 가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가난하고 부끄럽더라도 일단 시작하자는 실용주의였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어요. 일본이 인도를 제치고 아시아 제조업의 패권을 잡은 것도,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도 모두 같은 원리였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네루의 엘리트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천재들만 키우고 대다수 국민은 방치하는 시스템이 70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도 인도는 제조업에서 중국은커녕 베트남, 방글라데시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본에게 완패한 인도가 만회할 기회는 없었을까요? 사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어요. 특히 환율 정책과 토지 개혁에서의 실패는 인도 경제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이 1960년대부터 수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환율 정책이었거든요. 1950년대까지 한국의 수출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시에도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사업 경험을 쌓은 기업가들이 있었고 명태든 사람 머리카락이든 팔 수 있는 건 뭐든지 팔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마카오, 홍콩까지 가면서 수출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왜 수출이 안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화가 말도 안 되게 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환율을 정했는데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로서는 원화를 강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했거든요. 1달러를 받았을 때 한국 돈으로 비싸게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원조를 받아도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수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너무 비싸졌거든요.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기업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원화를 대폭 평가절하한 겁니다.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 대신 수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 주기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했어요. 물론 국민들은 수입품이 비싸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도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같은 조언을 들었어요. 환율을 현실화하라. 그래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환율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해당 관료는 매국노가 되어버렸어요. 인도의 부를 헐값에 외국에 넘기는 놈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과감한 평가절하 대신 10% 정도씩 찔끔찔끔 내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인도는 수십 년 동안 환율이 현실과 괴리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닥 수준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큰 실패는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모든 농업 국가가 공업 국가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두 가지 있어요. 교육 개혁과 토지 개혁입니다. 교육 개혁은 이미 말씀드렸고 토지 개혁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당시 인도의 농촌은 여전히 봉건제 같은 구조였습니다. 소수의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농업 생산성도 낮고 농민들이 자식 교육에 투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네루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실제로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네루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당이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과 척을 져야 했어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했는데 네루는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의 토지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겉으로는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민달이라고 불리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통해 지주들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여력도 없었어요.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구매력이 낮아서 내수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도 토지 개혁을 했는데 훨씬 과감하고 철저했습니다. 기존 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 자영농이 대폭 늘어났고 이들이 자식 교육에 투자하면서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네루는 중화학 공업에 집착했어요. 소련식 모델을 따라 한 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했습니다. 비료 공장, 철강 공장, 화학 공장, 대규모 댐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문제는 이런 산업들이 고용을 거의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처럼 일자리가 절실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부터 키워야 했어요. 섬유, 신발, 봉제 같은 산업 말이죠. 이런 산업들은 자본 투자도 적게 들고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이 시작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모두 이런 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어요. 하지만 네루에게는 이런 산업들이 저급하고 후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중화학공업으로 갔는데, 이는 기반 없는 고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어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숙련 노동자도 없고 부품 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철강이나 화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이런 중화학공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일할 공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까지도 만성적인 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네루 이후 인도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 시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지도자였어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끌려고 했고, 종교적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경제 정책은 뒷전이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가 자금을 빼먹고 도시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강제 철거를 벌였어요. 결국 인디라 간디는 자신의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당했고, 그 후에 벌어진 종교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장기적인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정책에 일관성도 없었고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경제 발전보다는 정치적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결국 인도는 198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대만도 급속한 발전을 했으며 중국도 개혁 개방을 통해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하지만 인도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70년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온 인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중국을 대체할 차세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실패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현재 인도의 실상을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GDP 성장률도 높고 주식시장도 호황이고 IT 서비스업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일자리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인도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공식 실업률은 낮아 보이지만 이건 통계의 착시입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할 일을 3명이 나눠서 하는 잡쉐어링 상태예요. 예를 들어 인도에 가보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도 서너 명의 직원이 관여합니다. 한 명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한 명은 서류를 작성하고, 또 한 명은 돈을 건네주는 식이죠. 겉으로는 고용이 된 것 같지만 실제 생산성은 형편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루 시대부터 시작된 기초교육 소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제조업 마인드의 부재입니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과 금융업을 통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으로 가면 한국, 대만,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돈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대신 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정치권과 결탁해서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금융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아다니, 암바니 같은
세계적 재벌들이 탄생했어요. 문제는 이런 성장 방식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상위 10%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그 주변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금융업이나 건설업은 그런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제조업 문화의 부재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이거 월요일까지 해야 해 라는 요청을 받으면 시바시바 하면서도 어떻게든 해내잖아요. 이게 바로 제조업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70년간 제조업 발전을 소홀히 한 결과 사회 전체에 제조업 DNA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규율, 정시성, 품질 관리 같은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도 제조업 투자는 어떨까요?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이것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재 아이폰 16의 40%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폭스콘이 자신들의 엔지니어를 인도에 보내서 인도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짜고 싸우면서 간신히 해낸 겁니다. 이는 마치 25대서 30년 전 중국의 모습과 비슷해요. 당시 중국도 외국 기업들이 와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학습했고 결국 독립적인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중국만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초교육 부족, 제조업 문화 부재, 복잡한 관료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중국은 25년 만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 인도가 같은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가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규제, 부패한 관료제, 다양한 언어와 문화 등으로 인해 작은 회사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기업만이 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한국도 인도와 비슷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 시스템의 양극화입니다. 요즘 한국도 SKY, 대학 중심의 엘리트 교육과 일반 교육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상위 몇 %만 좋은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걸었던 길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제조업 기피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을 3D 업종으로 여기고 기피하고 있어요. 대신 금융업이나 IT업을 선호하죠. 물론 이런 산업들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1980년대 이후 겪은 문제와 비슷해요. 출산율 저하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인도보다도 낮은 0.7이에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에는 인도에 없는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 디지털 전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 전자상거래 활용도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둘째,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교육 수준이 여전히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고 해외 경험도 풍부해요.
영어 능력도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넷째,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도의 실패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있는 거죠. 인도가 7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여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초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엘리트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둘째,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셋째, 부동산 투기보다는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R&D 투자 등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넷째, 출산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도의 70년 실패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나라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정말 중국을 대체해서 차세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안타깝게도 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물론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이제 너무 비싸졌고 미중 갈등도 있으니까 결국 대안은 인도뿐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펼치면서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것과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단순히 저임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완벽한 산업 생태계, 숙련된 노동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해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애플이 내일까지 100만 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정말로 해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전 공장을 동원해서라도 납기를 맞춰요. 이런 제조업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도에는 아직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결과 사회 전체에 제조업 DNA가 없어요. 규율, 정시성, 품질 관리, 지속적 개선 같은 제조업의 기본 요소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의 기초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엉망이라는 점입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수억 명의 인도인들이 제대로 된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도가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교육혁명입니다. 네루 시대부터 70년간 지속된 엘리트 중심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요. 모든 인도 아이들이 양질의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교육에 집중해야 해요. 일본이 20세기 초반에 보여준 것처럼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제조업 발전의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혁명입니다. 인도의 교통, 전력, 통신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해요. 도로는 막히고 정전은 일상이고 물류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관료제 개혁입니다.
인도의 복잡하고 부패한 관료제는 사업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허가 하나 받으려면 몇 달씩 걸리고 뇌물을 요구받는 일도 흔해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문화의 변화입니다. 카스트 제도, 종교 갈등, 지역 갈등 등이 여전히 인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된 시장을 만들기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도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20에서 30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포스트 차이나 제조업 허브를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특히 베트남의 부상은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은 인구는 인도의 7%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인도를 앞지르고 있어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트남은 작지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관료제도 없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정부의 의지도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과거 중국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노동 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 말이죠. 인도의 또 다른 문제는 규모의 역설입니다. 인도는 너무 크고 복잡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28개 주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럽연합 전체에서 통일된 제조업 정책을 펼치려는 것과 비슷해요. 반면 중국은 크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에는 민주주의적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죠. 그렇다면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인도는 제조업 허브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14억 명의 인구 중에서 중산층만 해도 3, 4억 명이 넘어요. 이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인도 진출 전략도 제조 기지보다는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인도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인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인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적합한 시장이에요. 복잡한 규제와 관료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라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인도는 아시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과 안일한 사고로 인해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기피, 부동산 투기, 교육 양극화, 저출산 등의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인도의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기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인도는 천재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재 몇 명으로는 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없어요.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가 70년간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의 실패로부터 배워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